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아시죠? 금요일마다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 공동기획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진행합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인물 트럼프 정부하고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혜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정신없게 해가지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루긴 했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뭐 이란을 폭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을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더니 좀 서로 양쪽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 또 휴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그 백인 독트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이라크의 오스이라크라는 이제 그 원자로를 폭격하는 건데 이번 그러니까 그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 일어서는 사자까지 쭉 보면 네. 백인 독트린에 따르는 한치의 위험의 요소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예방 전쟁으로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계속 요원들 암살하고 이란도 암살하고 방공망을 다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이번에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작년 10월에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하면서 그때부터 이 이란이 방공망을 재건하는 시간을 대강 올해 상반기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 이전에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라는 작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정부가 이스라엘을 계속 용인하는, 묵인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3월 정도에 정확하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3월부터 트럼프가 그 최고 지도자한테 편지를 보내고 60일 시한으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늦춰지다가 결국은 6월 13일에 공격을 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게 용인을 하다가 이란하고 협상을 5차까지 하다가 갑자기 때린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급변침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결국은 이란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공동으로 때린 거죠. 그 벙커버스터 동원해서. 그런데 때리자마자 휴전으로 급변침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이 세 행위 주체가 이스라엘은 크게 보면 예방전쟁의 군사적인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고 그래서 이제 가자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확전을 할 의사가 없다. 트럼프 경우에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걸 계속 주장해 왔는데 모순이 있다고 저는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하면 당장 한국은 윤석열 정부라든지 뭐 미국으로 치면 전통적인 레이건이나 맷바들 그리고 힘을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력은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일관되게. 그런데 동시에 영구한 전쟁을 안 하고 중동의 수렁에 빠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항상 평화를 만들겠다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번에 벤스 부통령이 정당화하는 논리는 이제 새로운 독트린을 트럼프 독트린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힘을 아주 강하게 쓰고 바로 평화로 넘어가는. 그래서 트럼프 본인이 하는 얘기는 그 12일 전쟁을 했다는 거죠. 12일 전쟁을 했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전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중재나 압박이 없어도
일단은 확전을 하지 않으려는 기본 계획이 있었다. 네, 네. 그리고 방공망도 일정하게 뚫렸기 때문에 네. 오는 미사일을 유격하는 미사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확전을 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 개인은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건설자로 자기 2기가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게 2기 취임사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확전을 원하지 않고 네. 그러면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약속 대련을 했잖아요. 네,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걸 다 알려주고 네. 작년에도 약속 대련을 했어요. 예, 잘 보면. 그러니까 이란은 확전을 할 수 있는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있는데 의지는 없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세 행위 주체가 휴전은 당분간은 유지할 건데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핵 문제에 협상이 가거나 안정적이고 공고한 평화가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뭐 일단 군사력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당장 핵 시설이 다 뭐 파괴됐느냐 아니냐가 있는데 일단 우라늄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네. 일정한 부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과학기술자들을 뭐 9명인가 10명 암살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도 과학기술은 있는 거거든요. 예, 핵기술은 할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느냐 아니냐는 현장에서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란 의회가 5차까지 하면서 현장에서 IAEA 요원들이 있던 상태에서 지금 폭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 의회가 당장 IAEA하고 협력하는 거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트럼프 국방부 쪽에 초기 뭐 5페이지짜리는 확실히 파괴가 안 됐다. 뭐 CIA는 됐다. 하는데 일단 군사력으로 현장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몰라요. 또 하나는 레짐 체인지는 불가능해요.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정권 교체는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데 지상군은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예. 절대 못 들어가요. 이거는 못 들어갑니까? 지상군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권 교체가 있느냐? 뭐 이란에서 히잡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강고해질 수가 그러면 있겠네요. 결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고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하는 방법은 협상밖에 없어요. 협상을 하려면 보상을 줘야 돼. 이란에게 네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뭐 우라늄 농축을 몇 프로 안 하면 그런데 이란으로서 가장 못 믿는 건 이란이 2015년에 핵 합의가 있었을 때 그때가 3.6 몇 프로 농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까지 우라늄을 농축했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미국 다르고 이스라엘은 다르고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무엇을 못 믿냐면 미국하고 정말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래도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미국이 정말 이스라엘의 예방 전쟁을 통제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협상을 하게 되면 정권의 안정은 보장해 줘야 돼. 절대 레짐 체인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협상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트럼프도 레짐 체인지까지 간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거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해제를 해줘야 경제 제재. 그러니까 이런 보상 아니면 어슈런스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 확전은 없겠지만 그 협상에 의해서 핵 문제가 풀리거나 이 전체 지역에 안정이 오기도 힘들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어쨌든 아까 그 백인 독트린이라고 그러셨나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스라엘의 오시라크라는 발전소, 핵 발전소를 이락에 있던 걸 때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때렸어요. 계속해서 어떤 우리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한다. 그게 이제
국제법적으로 예방 전쟁은 불법이거든요. 네. 이라크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정당한 거는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공격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집단적으로 자위권 둘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옛날 예를 많이 드는데 한국 예를 들면 DMZ가 있잖아요. 네네. DMZ의 북한군 병력의 90%가 지금 내려왔어요. 네. 저 위에 뭐 있는 그러니까 중국 국경에 있는 부대까지 다 이동을 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때릴 수 있어요. 치면. 네네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클리어 앤 프레젠트 데인저인데 급박한, 임박한 위험이고 분명한 위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먼저 쳐도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도 이런 거는 예방 전쟁이 아니에요. 예방 전쟁이란 건 뭐냐면 지금 싸우면 내가 적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의 능력이 한참 커진 다음에 싸우면 내가 제압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네. 그럴 때 때리는 게 예방 전쟁이에요. 그럼 예방 전쟁은 불법이에요.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북한에서 핵 개발하고 있으니까 북한을 폭격한다. 무조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죠. 예. 무조건 폭격하는 개발하면 거예요.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거는 계속 사이버 공격하고 네. 계속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핵과 기술 자체를 때리는 거고 미사일을 때리는 거고 방공망을 때리는 거고 핵시설을 때리는 거 다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정말 미국을 다 믿어도 독자적으로 때리는데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기를 안 주면 되는 건데 네. 바이든 때 가자를 초토화시키니까 가자를 초토화시키는 그때는 2,000파운드짜리 이제 지금은 3,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인데 그 가자 전역에 지하 갱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마스 병력이 있으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의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가 비인도적으로 사용되는 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안 했다고 미국 바이든 정부 때 얘기입니다. 국무부 안에서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하고 고발을 한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다 넘어갔어요. 그럼 미국이 무기를 항상 제공해주고 하나 믿는 건 공격에 동참을 안 해도 방어에 항상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사우디 반도가 있고 여기 있고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오는데 중간에 미국 기지가 다 깔려 있는 거고 항상 이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어는 항상 해줘요. 이스라엘이 항상 사고를 쳐도 방어를 해주기 이란에서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다 막아줬잖아요. 거죠. 작년에도 막아줬고 이번에도 다 막아줬죠. 이번에도 공격에는 동참 안 한다고 처음엔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들어갔고 다 공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좌표를 찍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 방공망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란의 방공망까지 좀 무너진 상태고 핵시설 폭격이 된 상태라고 그러면 전력이 완전히 불균형한 거잖아요, 중동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보통 이게 어떻습니까? 회복을 하는 거죠. 계속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지금은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제 그 정책적인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고 있나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럼 가장 극우적인 게 이제 제가 보는 자료 중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제지인데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럼 미국이 쳤을 때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가 잘했는데 핵시설 아직 남아 있잖아. 그거 다 없애야 돼. 그거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그러니까 79년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이란이 계속 그 입장을 갖고 실존적인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야 된다는 게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휴전으로 가면 이란이 군사력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거니까 미국 안의 극우, 미국 안의 우파의 입장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가 잘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짐작컨대 훨씬 강경한 입장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지만 당장은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그 방공망 요격 미사일도 많이 재고가 떨어진 거고 네. 예, 당장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확전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휴전을 선언한 다음에 그 뭐 몇 분 전에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갔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려고 그랬고 트럼프가 전화해서 뭐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해서 막았다. 이런 일종의 해프닝 아니라 이런 사건들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전쟁을 그만한다는 건 전투를 그만한다는 건 능력과 의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휴전은 갈 것 같다. 그런데 뭔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자지구 뭐 하마스가 다 제압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거기도 마무리가 완전히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또 이란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건 아닌가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했었던 얘기, 그러니까 오바마의 정부의 이제 민주당 그 계열이니까. 그렇게 보면 오바마 때부터 계속 미국이 하려고 했던 게 중동에서 빠져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쉬었는데 중동에서 못 빠져나왔죠. 그리고 미국 내부의 정치 경제적인 개혁에 실패했죠.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리고 오바마가 나올 때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셜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의 인종 문제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 했는데 인종적인 그 반감이 오히려 극으로 달하는.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백인들의 숨은 정서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게 우리는 대만에 대한 군사력도 유지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할 수 있고 뭐 세계 내개 전쟁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아니면 독재 구도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계속 미국 내부에서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서 아까 중국에 최우선적으로 하자. 뭐 트럼프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트럼프도 지금 못 빠져나오는 건 완전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선거 기간에는 공약할 때 뭐 다 전쟁 다 내가 하루 만에 휴전한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바이든이었으니까 감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 내가 있었으면 내가 24시간 내에 끝낸다. 가자는 봉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그 중간에 정권 교체기에 가자의 일단 휴전이라고 선언이 됐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휴전은 아닌 거고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휴전도 아니고 휴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휴전이 아닌. 그래서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안에 특히 마가가 갈린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내가 너를 찍은 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찍은 건데 네가 왜 공격하냐. 물론 공격한 다음에 공화당 전체에서 지지는 올라갔어요. 대통령을 지키자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12일 전쟁을 끝내지 않고 이거를 한 달, 두 달 트럼프도 갈 수는 없어요. 그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정이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7월 4일이 지금 트럼프가 정한 마감인데 감세입니다. 예, 그 경제 네네. 감세하는 거고 예산 적자 줄이는 거고 그래서 One Big and Beautiful Bill 이게 트럼프의 그 일기 때부터 했던 거를 확장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로 소위 얘기하는 자본가들이 대거 트럼프를 민 거거든요. 머스크 이런 사람들. 네. 왜냐하면 바이든 때 첨단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어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실리콘밸리하고 첨단 기업들이 뭐 크립토 이런 게 다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나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트럼프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건 감세예요. 탈규제. 이 패키지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7월 8일인가가 상호 관세 유예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미국 국내적으로 해놓은 게 7월 4일이에요. 미국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7월 4일 전에 해결한다고 해놓은 상태예요. 빅 이벤트가 막 이어지는 예, 거네요. 이게 일정표가 있죠.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12일 전쟁이 12일 전쟁은 트럼프가 하는 얘기고 옛날에 중동에 뭐 7일 전쟁, 6일 전쟁 그거를 따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12일 전쟁을 30일 전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어젠더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국내 정치에서 뭔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 돌파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계속 작년에 대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관세하고 중국 뭐 보편 관세, 뭐 품목 관세, 별도의 관세 다 하겠다 그랬더니. 근데 자본가들은 계속 주가가 오르고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일기를 보면 못할 거다. 트럼프가. 그 트럼프 푸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시장에 따라 반응한다. 이렇게 해서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일기 때 비슷했어요. 일기 때 2017년에 감세부터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전쟁은 18년에 선고를 하고 근 19년, 20년 초에 합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자본가들 입장,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감세부터 해놓을 거다. 그리고 관세 부분은 유연하게 일정하게 트럼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트럼프 사고를 친 거죠. 관세가 먼저 나간 거네요. 관세가 먼저 나가고 그 뒷수습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뭐 경제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돼 있는 거는 영국하고의 합의 하나인데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게임이에요. 일본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의 트럼프의 게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도 계속해서 전선이 늘어나서 휴전이 됐다가 끝났다고 발표는 했지만 계속 정확하게 마무리는 안 되고 좀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트럼프의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일단 대안적인 현실 우기는 거예요. 막 우기고는 있는데 이게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관세 전선도 계속 확장만 그런데 우겨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겨서 되는 부분 트럼프가 장악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은 완전히 사당화를 해서 마가가 그러니까 공화당의 전통적인 공화당 다 날라갔죠 지금. 맥케인이거나 럼니거나 점잖은 보수주의자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결국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공천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당에서 지금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공천권 갖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래에서부터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를 하니까 그럼 프라이머리에 나가는 사람들은 핵심 지지층이에요. 프라이머리는 마가가 무조건 많아요.
유권자들 중에서 공화당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권자도 여러 유권자가 있잖아요. 프라이머리가 그러니까 예비 투표라는 제도고 요거는 이제 당내에서 경선할 때 그렇죠. 이렇게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프라이머리 하러 가는 사람들은 극성 지지층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팬덤이에요. 네네네. 우리로 치면 뭐 극우, 극좌 뭐 아무튼 뭐 다 팬덤이에요. 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대표 아무튼 뭐 다 정치인들이 팬덤이 있잖아요.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뭐 개딸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팬덤들이 가능. 그러니까 미국은 선거가 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거마다 참여율, 투표율이 다르잖아요. 예. 지자체 선거 많이 안 가죠. 그죠? 예. 그렇죠. 대선 그런 제일 많이 거란 가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대선에 가는 거랑 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제너럴 일렉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 하면 대통령부터 구의원, 시의원까지 다 뽑는단 말이에요. 연방의회도 뽑고 주정부도 뽑고 다 뽑아요. 이럴 때는 투표를 하러 가지만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가지만 예비 경선할 때 가는 사람들은 정말 팬덤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이 마가가 가는 거죠. 트럼프 그런데 트럼프가 마가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너 의원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장악력으로 치면 공화당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돼요. 국내 정치는 어느 정도 장악을 하는데 언론이 미국식으로 이제 스핀 닥터라고 하거든요. 프레임을 걸어서 이게 휴전이 아니라 12일 전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채권 날라가고 주식시장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나고 이런 거는 대안적인 현실을 프레임을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중국 뭐 100 몇십 %를 때렸는데 그리고 시진핑한테 계속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전화 안 하니까 자기가 먼저 하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통제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강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1기, 2기에서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의 견제 장치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주 도식적으로 단순화를 하면 국내 정치에서 장악력은 좋아졌는데 1기 때 미국의 힘과 위상과 지금 2기 때 트럼프 2기 때의 위상은 달라요. 국제적으로요. 중국은 훨씬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그게 쉽지 않죠. 그 국제적인 부분을 먼저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약탈적 지구 제국을 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트럼프 2기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어떤 의미로 쓰셨습니까? 그거는 뭐 3월 경에 뭐 제가 원고를 청탁받아서 당시에 이제 1월 20일 날 출범을 했으니까 한 2달 된 정부잖아요. 트럼프 2기가 이 대외 정책 전반을 어떻게 개념화, 뭐 명칭을 이름을 붙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논의들 중에 제가 그럴 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비자유주의 질서 아니면 뭐 번역이 애매한데요. 변절자, 뭐 이탈자, 레니게이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레니게이드 오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유주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질서를 그 수립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로그 스테이트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깡패 국가인데 깡패 강대국이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마피아가 자릿세 갈취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한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이나 뭐 그 논평하는 사람들 외교 정책 분석하는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본 이제 용어인데.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약탈적 지구 제국이라는 각각의 단어로. 근데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하면 미국이 계속 팽창을 하는데 북미 대륙 규모의 국가예요. 연방 국가. 그다음에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가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네네네. 그다음에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초강대국 아니면 이제 패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각각의 논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후발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논리는 자기의 배타적인 세력권을 유지하는 게 군사적으로 다른 강대국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사력을 투사하는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게 패권의 논리라는 건 소프트 파워도 있는 거고 국제제도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장, 자본의 힘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 패권이라는 얘기는 이 세 번째 충의를 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충의에 대한 비자유주의 질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레니게이드 오더 뭐 번역이 애매한데 그 자유주의 패권을 배반하는 이탈하는 질서를 한다는 건 패권의 충의는 약해지고 제국적인 충의가 강화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길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약탈적 지구제국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면 제국이라는 거는 이 위계적인 지배체제잖아요. 위계적인 거고 아주 쉽게 하면 주권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권은 맥시멈으로 가져가고 상대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트럼프가 2기 들어서 파나마 얘기도 하고 그린란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으면 19세기 강대국이나 제국주의들이 서로 나눠먹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이쪽 같고 중국도 인정. 맞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적인 규모에서 하나도 후퇴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립주의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라는 거는 완전히 고립하면 대외적인 개입을 완전히 빼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세계의 관계가 미국의 국익에 침해가 된다는 거지. 글로벌리즘을 잘못했고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하면서 미국 러스트 벨트가 생기고 제조업 다 날아가고 중국의 부상은 허용하고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구적인 규모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상호 의존에서의 우월성, 안보의 우월성, 그다음에 제도적인 우월성, 뭐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도전하지 마라, 브릭스. 확실히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상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뭐 아메리카 대륙으로 후퇴하거나 미국 본토 안으로 후퇴하는 그런 식의 고립주의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약탈적이란 건 거래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미국의 좋은 협상, 딜을 한다. 그러니까 뭐 당장 나토 같으면 우리가 왜 지켜주냐. 집단안보 5조 안 지켜준다. 5조 니네 돈 내는 대로. 2% 내는 뭐 5% 내야 되는데 5% 내는 동맹, 3% 내는 동맹, 2% 내는 동맹 같이 지켜줄 수 없다. 이게 작년 대선 기간에 계속 했던 거거든요. 안보를 의존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당장 헤이그에서 5%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거니까 물론 약속이지만 구속력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미국의 나토에서 어쨌든 이번에 성명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국의 뭐 분담금 뭐 6배 뭐 10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마피아는 뭐 정해진 대로 한번 자릿세 걷어가면 그만인데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관세도 뭐 보편 관세, 품목 관세 그다음에 나라별 관세 뭐 이러면 대체 어쩌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미국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약탈적이라는. 개념 중에서 약탈적이라는 개념의 반대는 뭡니까? 그 전에는 시혜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미국이 입장에선. 자기의 시장을 개방해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을 봐줘서 성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혜적인 패권이다라는 그거는 이제 미국을 정당화하는 놀이고 미국의 시혜적으로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도 시혜적으로 국제 정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시혜적인 패권의 대표가 마셜 플랜인데 마셜 플랜도 마찬가지고요. 마셜 플랜을 포함해서 모든 대외 원조의 그 미국은
셀프 헬프하고 뮤추얼 에이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한다는 거고, 예, 뮤추얼 인트레스트 양쪽의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일정하게 마샬 펀드로 주면 그 달러에 하는 만큼 충당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미국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에서 경제 신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돈은 공짜로 주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개념은 약탈적이라는 것은 그 전에 본인들이 보기에 그래도 불리함을 감수하면서 해줬던 걸 다시 뺏어서 최대한 이익을 그러니까 챙기겠다. 미국의 주류가 했던. 네. 예, 그러니까 뭐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가장 이제 다른 게 동맹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실제는 다르지만 명분이나 수사 자체는 동맹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미국의 자산이라고 한 건데 트럼프는 동맹이 미국의 자산이 아니라고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맹이 우리를 갈취하고 있다. 무임승차를 했다. 그리고 동맹들이 공평한 게임을 하지 않아서 다 한국도 그렇고 다 산업정책해서 무역 수지를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약탈적 지구 제국주의고요. 약탈적이라는 것은 최대한 이제 말하자면 뜯어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시혜적인 모습 보이지 않겠다. 지구는 고립주의가 아니고 그렇죠. 다른 강대국하고 공존하는 거 아니고 본인들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국가 간 평등이라는 규범은 이제 없고 국제 규범 없고 일단 본인들 미국 중심으로 그렇죠. 질서를 만들어 간다. 미국이 위에 서서 제국의 황제가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강압적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교수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벌어졌던 이 전쟁부터 이른바 휴전까지 약탈적 제국주의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공습한 것만 보면 뭐 포르도하고 뭐 세 군데를 때렸잖아요. 벙커버스터해서 뭐 때렸잖아요. 그것만 보면 국내법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국내법 국제법 위반이고 국내법은 당연히 위반이죠. 왜냐하면 전쟁 선포권은 의회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때렸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불법이에요. 이라크보다 더하죠. 이라크 들어갈 때 이라크 침공할 때 그 논란을 보시면 안보리 결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란의 주권 없어요. 그다음에 핵 개발을 한다고 들어갔는데 되게 역설적이지만 NPT 체제에서 기본이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을 안 갖고 있는 국가 때리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소극적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영어로 이제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인데 이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하게 된 것도 미국이 그걸 안 해줘서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9.11 이후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뭐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예방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대테러 전쟁의 기본 논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일단 제국주의적인 건데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명할까가 애매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역 안에서 나머지 국가들 주권을 암살 다 불법이에요. 그건 미국이 다 묵인했어요. 무기 다 재줬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다 막아줬고 그래서 일종의 미국의 미국은 이제 지구적인 제국이고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나머지 국가들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국제법 다 위반이고 뭐 굳이 적용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그러면 약탈적 지구 제국주의가 확산되는 지금 추세에 있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하고 2기를 비교하면 국내 정치 안에서의 장악력은 높아졌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의 힘과 위상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충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관세 같은 거. 아, 관세. 예. 네, 네. 예. 그게 당장 작년 대선할 때, 대선할 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20몇 명이 공동 선언했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관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매기면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안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은 법치가 돼서 정치 경제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단 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관세를 가지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으로 올릴 수 있느냐,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될 수 있느냐, 이게 제대로 작동 가능한 프로그램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게 하나고 프로그램 안에 긴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대만에 대해서도 그 미국 국방부는 최대한 2027년 만약에라도 그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대한 힘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중동 때문에 잘 되지도 않지만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시진핑하고 전화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또 긴장이 일정하게 있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긴장이 있고 내부적인 반대가 있고 예, 내부적인 반대 가장 큰 건 이제 시장이 뭐 그런 거고 외부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영역별로 다른 것 같아요. 나토 사례는 안보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얼마나 트럼프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나토가 당장 5%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이상 다자든 1대1이든 상대방이 굉장히 취약한 건 분명하죠. 이 부분은 일정하게 트럼프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분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기존의 유엔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은 계속 지금 어제 오늘 아마 그 세계 경제 포럼 아시아 지역에서 텐진인가 어디서 하고 있는데 중국이 다자주의를 계속 얘기해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문에 일기 때부터 이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트럼프는 다보스 가서 다자주의 안 한다고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중국 대표들은 계속 가서 다자주의를 경제적인 다자주의 하자고. 당장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통화 첫 번째 할 때도 중국 쪽의 메시지가 한국 다자주의 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뭐 그다음에 유엔 안에서 유엔의 안보리 개혁 계속 실패했는데 예, 안보리 5대 강국이 45년에 만든 비토권인데 힘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도 들어가야 된다 뭐 근데 이 구조는 고착돼 있어서 이런 거를 깨서 바꿀 수 없어요. 예, 이런 걸 그리고 뭐 소위 요새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도 깨기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하고 싶은 건 약탈적 지구 제국주의인데 그대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거는 그 분야별로 뭐 다 하나하나 나눠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도식적으로 단순화하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뭐 근데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지 않는 국가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가장 다른 거죠. 80년대 말은 일본에 대한 저펜 배싱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를 가는 거고 중국은 절대 플라자 합의를 못 하겠다는 거죠. 안보를 의존하고 있지도 않고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잃어버린 20년, 30년 무너진 걸 봤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의도하고 있는 약탈적 제국주의가 뭐 관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이 되겠죠. 일정하게. 근데 조금 더 나가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영원히 대통령 하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그렇게 막 미국이 독재 국가로 막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쨌든 그래도 국가의 노선이라는 게 원래 잘 바뀌는 건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 좀
이상한 꽤 특수한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미국의 어떤 경향성은 있는 가운데서 약간 변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 11월 선거잖아요. 네. 선거가 있은 다음에 뭐 저는 이제 미국 그냥 언론들을 주로 보는데 주류 언론들의 일정한 반성. 네. 제가 본 건 그러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잘했어요. 예, 초반에 아프간 철군할 때 한번 큰 실수를 하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보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주면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나토를 규합하고 자유주의대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10월인데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기술의 이제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아주 체계적인 대중국 뭐라 그래야 되나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류는 굉장히 잘하고 산업 정책 잘하고 있다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일기 그때는 트럼프가 딱 단임만 했으니까 이게 일탈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했던 게 아메리카 이즈 백이잖아요.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 민주주의 복원하고 미국의 패권도 복원하겠다. 이게 경향성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엉망인 트럼프가 온갖 사법 리스크를 다 하고 암살 기도도 2번이나 하고 생존을 해서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반성은 바이든이 일탈이었다. 트럼프로 가는 방향이 미국의 지금 경향성이다. 라는 게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들의 분석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증거는 뭐냐면 2017년에 뭐 여러 가지 그 트럼프가 나왔을 때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 주류들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거는 이제 그 로버트 커헤인이라고 국제정치학자인데 소위 얘기하는 자유주의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말이 맞다. 트럼프가 계속 주장했던 건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고치겠다. 이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트럼프의 구호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의 시스템이 망가진 건 맞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맞고 그다음에 자유주의를 너무해서 미국의 주권에 대한 그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기구에 너무 많은 걸 넘겼다.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고치지 않으면 계속 트럼프한테 정권이 넘어가고 근데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리고 그래서 크게 보면 2016년 선거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가 있는데 TPP라고 그러니까 피벗 투 아시아나 아시아로 귀환하거나 뭐 재균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것. 환태평양 이제 경제 공동체 뭐 그 TPP였잖아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죠. 그런데 그 민주당 안에서 진보적인 샌더스가 반대를 했고요. 트럼프가 반대를 했고요. 이 TPP를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반대를 했어요. 원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대변하는 주류 사회를 대변하고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로 귀환하거나 재균형한다고 했을 때 국무장관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TPP는 미국이 이쪽으로 옮기는 데에 골드 스탠다드로 했으니까 19세기의 근본이제처럼 미국 그 전략적인 좌표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주류 정치권 안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인 트럼프가 나왔지만 민주당도 안에가 깨져가지고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샌더스가 밀어붙이니까 정말 주류 중에 주류인 클린턴
자기가 만든 거나 다름없는 그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네.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자유무역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바이든도. 그러니까 이 추세는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추세는 계속 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네. 대안적인 정당으로서 내년 중간 선거는 이길 수 있는데 2028년에 민주당이 복구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했던 것도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중산층을 위한 네. 외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산업 정책 다 부활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금 주고 뭐 칩스법, 뭐 IRA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그나마 그때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죠. 지금은 한술 더 떠서 왜 인센티브를 주느냐? 관세를 매기고 관세 받기 싫으면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게 처벌과 보상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바이든 때는 그나마 약간의 보상이 있었는데 그 보상을 다 따라가면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였고 지금은 그 전기 뭐 그것마저 다 줄이는 추세잖아요. 큰 방향은 이쪽이에요. 큰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뭐 그거는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그런 노선은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 부활하기는 어렵고 공화당은 계속 이 마가를 그러니까 우익 민중주의가 얼마나 주류화되고 얼마나 세련될까 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안을 내놓으려면 진보적인 좌파 민중주의가 대안이 되지 않으면 중도의 주류에서 중도의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 중도에서 대안이 나오려면 소위 얘기하는 중산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전통적인 서민정당, 노동자 정당을 날라가서 지금 우리로 치면 강남 좌파 정당처럼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전문직 정당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도 이쪽 트럼프 쪽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오바마 찍었다가 트럼프 찍었다가 바이든 찍었다가 이 스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사람들 말고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으려면 지금으로서는 중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가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뉴욕 시장 선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그 맘딘이라고 사회주의자면서 유색인종이면서 무슬림 뭐 이런 그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은 또 민주당 후보 되면은 거의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선이 뜰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반대쪽 극단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이 당장 뭐라 그랬냐면 우리로 치면 인민공화국, 뉴욕 인민공화국이 탄생했다 이거거든요. 뉴욕 뭐 피플스 리퍼블릭 뉴욕 피플스 리퍼블릭.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다음에 또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기사가 뭐냐면 그 친구 33살인데. 그러니까 뭐 우간다에서 태어난 인도계 무슬림. 우간다 출신이군요 또. 태생은 거긴데 인도계 무슬림이거든요. 이 사람이 되면서 월가가 긴장하고 있다는 게 뉴욕하고 이게 사회주의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미래가 될 수 있느냐? 민주당 안에서. 작년 선거를 왜 졌느냐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갑론을박이 2020년에 너무 진보 쪽으로 폭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너무 가서 중도의 반감을 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냐면 경찰 폐지입니다. 경찰을 폐지했었나요? 경찰 폐지하자는 운동이 생겼죠. 그러니까 BLM이라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 5명인가 4명이 와서 무릎에 깔려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20짜리 위조 지폐를 내고 담배 타다가 이렇게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가 굉장히 커졌죠. 전지구적으로. 그래서 그 시위가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영국까지 가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시위가 폭동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해서 디펀드 폴리스예요. 경찰 예산을 다 깎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면서. 중도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법과 질서라는 게 하나의 이제 그렇죠. 항상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너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법지대가 되는 건데 이번에 그 만디닌가 그 친구가 디펀드 폴리스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과 경력 중에 하나가 그래서 민주당에서의 고민은 이걸로 스윙 보터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힘들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가 되기는 어렵다. 워크 컬처라고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문제로 굉장히 재미를 받잖아요. 근데 이쪽은 확실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진보. 우리로 치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거든요. 김민석 총리 후보도 못 건드리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중앙에 유권자가 많다고 치면 확실하게 진보가 아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보적이어야 되고 진보적이어도 그 중도의 그 일종의 반발을 덜 사는 지역은 괜찮아요. 우리 좀 TK면 TK 아무 얘기도 해도 그냥 TK가 당선되니까 상관없는데 뉴욕도 약간 그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관없는데 이게 전국적인 정치인이 저 정도를 갖고 가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하버드대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LA 시위하는데 뭐 군 투입하고 이런 것들은 중도층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반발이 생기면서 미국 사회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로 쭉 가면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바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약간은 권위주의적으로. 근데 또 중도층이 싫어하면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양극화 정도나 하버드를 생각하는 게 제가 2016년 초부터 트럼프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그때 봤던 것 중에 인상적인 구절이 트럼프가 한 여러 가지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민자 문제 같은 경우에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만 미국으로 와라.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실리콘밸리의 고급 인재들 문제로 그 머스크하고 트럼프 진영하고, 그러니까 마가의 핵심인 이제 민중주의를 이끄는 배넌이라는 사람하고 머스크는 그런 거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두뇌를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빨아들이는 게 미국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인도, 중국, 한국 뭐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을 다 월가에 가서 돈 벌고 우리 러스트벨트에 있는 애들은 그 실력이죠. 메리시죠. 왜냐하면 얘네가 공부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나왔던 논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왜 공부를 못하고 이 모양이냐. 러스트벨트가 됐으니까. 우리로 치면 그 지자체의 강남 3구가 갖고 있는 돈하고 이쪽이 갖고 있는 돈이 다르잖아요. 교육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이 무너지잖아요. 개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무역 자유와 뭐 금융 자유를 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데 승자와 패자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직업 교육 시키고 이런 거로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지역이 뭐 우리 조선업 하나 날아가면 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교육이 나빠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공평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쟤네들 다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버드에 들어가는 건 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민중주의적인 반감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 자체가 대세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때부터 계속 아래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는 건 절대 아니죠.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패권 세태론이 계속 나왔다가 뭐 들어갔다가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란 거 한 게 있어요. 뭐 법치, 혁신, 뭐 대학의 힘, R&D의 힘 해서 그거를 까먹고 있죠. 자해적인 건 맞아요. 자해적인 건 맞지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중국 애들 그래서 하버드 때릴 때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이 중국의 당의 그 고위 그 관료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하버드는 또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고. 예. 근데 미국의 일반 사람들,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보면 저건 엘리트도 저런 엘리트가 없고 저렇게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두뇌를 갖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패권 국가 아니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과 긴장이에요. 나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좋아야 되냐?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좋게 해야 되느냐? 근데 내가 힘의 여유가 있을 때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개인들도 잘 해주면서 국가도 튼튼하게 만들면서 그렇죠. 인력도 이제, 수입하면서 그게 이제 이익 조화라는 개념인데 이거 이제 이에치카가 맨 처음에 만든 건데 이제 제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하면 패권 국가의 기본은 대내외적인 이익 조화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패권 정책이 미국의 실제 중산층, 미국의 이익이 된다는 대내적인 이익 조화가 있어야 되고 대외적인 이익 조화는 미국이 하는 국제적인 외교 정책이 적어도 동맹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중산층이 무너졌고 노동자 계층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패권의 기본인 이익 조화를 깨는 거예요. 정면으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신자유주의해서 니네가 한 게 뭐야? 산업체 다 중국으로 이전하고 해외 이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글로벌 리스트들 다 쫓아낼 거야. 내가 다 쫓아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가의 역할도 망쳐먹은 거고 중국 견제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계속 신경 썼던 게 1대1로에 대항하는 투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 근데 원조초를 날렸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방송을 날렸잖아요. USAID 에이드하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해도 이런 자해가 없죠. 그렇지만 미국 안의 논리, 마가의 논리로 보면 그래 하버드에서 이렇게 똑똑한 애들 교육시켜서 중국 좋게 하고 우리 애들은 교육의 개판이라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 능력 위주라고 생각하는데 능력 위주의 사회면 개인의 책임이에요. 한국하고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한국, 미국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서열과 위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다 대학의 서열에 대해서 애들이 아래 대학 애들을 밟으려고 그러지 위로 올라가거나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요. 아주 체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고 영어로 the system is rigged, 시스템이 왜곡돼 있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을 픽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트럼프가 2015년, 16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을 이끌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접근이고 그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얻고 있는 거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좀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쭉 들어보니까 교수님 어쨌든 이 약탈적 지구 제국주의라는 이 노선이 뭐 용어는 조금 이렇게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직진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 이렇게 미국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또 외교를 할 거고 한미 정상회담도 할 거고 이번 나토는 안 갔지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새 정부가 한미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청구서는 트럼프가 그 원스톱 쇼핑이라는 걸로 뭐 여러 개를 다 넣은 거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그것도 다 뒤집자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 다 하는 이제 관세 뭐 상호 관세 뭐 이런 거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그때 처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할 때 이 원스톱 쇼핑을 청구서를 들이민 건데 그때는 뭐 LNG 많이 사가라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나요 알래스카 그 가스관 송유관 공사하는 데도 해라 뭐 네. 아무튼 미국이 요구하는 건 다 지금 청구서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재명 정부 입장으로 보면 미국으로 그러니까 대외적인 건 당장 미국에서 오는 거고 국내적으로 보면 중도 보수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보수에서의 요구가 있고 네. 이게 왜 나토 안 가냐 이런 요구죠.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동맹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토를 가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것과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한 나토와 서방의 견제가 있을 거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면 거기에 말려서 네. 근데 지금 나토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5%하고 러시아 중국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국방비 5%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서구에 단합된 그러니까 보수가 생각하는 나토를 가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나토를 가면 그들 편이 되고 안 가면 적이 된다. 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서구의 단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트럼프가 오면서 그러니까 보수의 요구 그런데 보수는 계속 동맹을 깨는 거 아니냐라는 한 거 하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있고 중도 보수를 하면 보다 진보적인 세력에서 뭐 좀 더 자주적으로 해라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위기도 대응해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근데 이재명 그 정부의 구호대로 하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 큰 시험대인데 그럼 국익이 뭔지 일단 국익의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게 동맹이란 게 신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정치적인 올바름의 표현이죠. 그렇죠. 예.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다. 그 동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뭐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어떻게 해도 동맹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근본 기조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안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경제하고 안보하고 섞여서 요구가 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사드 경제 안보가 섞였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 실험하니까 우리 개성공단 깨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는 중국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학령이나 경제 보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소부장 규제를 했어요. 그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역사 문제하고 뭐 그 다음에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을 일정하게 제동 건 거 여러 가지 해서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나 보복을 받은 것, 일본이 소부장 뭐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뭐 있었죠. 뺀 거. 해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부분 깬 거 하고 지금 미국이 한국이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수출의 주력인데 관세를 어떻게 올렸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미국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한국이 개방형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 통상 국가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인 타격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맹 우선이라는 한국 사회의 관성 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뭐 그냥 국제정치학자로서 하면 그냥 모든 국가의 대외 정책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처한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은 미국이 한다는 역할이 여러 개가 있었죠. 지정학적인 안정자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자 역할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다 안 하고 있어요. 다 안 하고 있다. 아니 경제적인 불안정의 요인이잖아요. 관세 정쟁을 하면서 전 세계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럼 동맹을 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깰 거냐? 네. 그러니까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적인 풍향하고 국제 정치의 풍향하고 항상 엇갈렸어요. 네. 2007년 8년 네.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면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당국 패권에서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지구화, 미국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났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깼다 그러고 동맹을 복원한다고 했어요. 그래 엇갈렸네. 완전히 엇갈렸어요. 네. 지금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개인이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혐의를 벗어나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실제적인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선거가 이게 탄핵 뭐 여러 가지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전 세계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요?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국가가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선 토론 때 어떻게 됐냐면 김문수 후보가 맞서 싸우지 않는다예요. 한국의 정치 풍토는 이재명 후보는 더더욱 그렇게 못 치고 나가는 거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요구하고 그 대외 정책에서 오는 국익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한미 동맹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빈 공터에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살면서 집을 고쳐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한마디로 조언하시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동맹 재조정을 이뤄내야 되고요. 최대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가면 방위비 분담금은 2016년부터 5월 하는 거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까지는 합의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버틸 여력이 있고, 이거는 주한미군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쉽게 뭐 원스톱 쇼핑으로 할 수 없고, 우선순위는 경제죠. 당장 경제 뭐 일본도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일본 자동차 관세 내려라.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하고 뭐 또 EU 쪽에서도 지금 안 되면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동맹 의존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죠. 완전히 뜯어 고쳐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국제 환경에서 한국의 좌표,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국익에 맞게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구조적으로 새로 가져가야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걸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고 있으니까. 제조업 중심 통상 국가인데 제조업 다 미국 안으로 오라고 그러고 통상의 기반을 다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 공동으로 기획한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시리즈 오늘도 인터뷰 진행했고요. 중앙대학교 이혜정 교수님하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월요일 5시 50분에 라이브를 찾아뵙겠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